그럼 뭐 시작하겠습니다. 2차 C라고 써놨는데 1차 C는 사실상 개념 역사고 사실 2차 C도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걸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그 외에 다른 형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API부터 시작을 하고 API라는 게 실질적인 의미가 뭐고 업무 중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대다수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로 저희 API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포스트맨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저희 회사에 있다 보면은 다들 한 번쯤은 해봐야 돼서 해봤어야 됐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그냥 준비했습니다.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인터페이스 API를 알기 전에 인터페이스가 어떤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게 사실 저도 그냥 막 가져온 이미지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왼쪽은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가운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세 번째는 그냥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한 세트가 있네요.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게 몇 번째 그림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대답이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엄밀히 말하자면 인터페이스라는 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의미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다 어떤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의 소통 창구가 되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 인터페이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왼쪽 윈도우즈 앱, 뭐 윈도우라기보다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버튼이나 그 조작할 수 있는 무언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터치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거기에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내용,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컴퓨터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내용이 데이터가 보이는 화면, 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 이런 것들이 전부 인터페이스라고 넓은 의미의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리눅스를 만든 리누스 토르발스라는 분이에요. 엔비디아의 엿을 날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실제로 왜 이런 사진이 나왔냐면은 이분이 리눅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리눅스를 만들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리눅스는 그 이전의 유닉스 기반 시스템들에서 어느 정도 표준화를 가져오고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쳐왔고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가져오신 분이라서 그래서 리눅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다들 사용하기 힘든 OS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윈도우랑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은 유저가 여러 명이 들어올 수가 있고 다양한 태스크를 동시에 실행을 할 수 있고 멀티스레딩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하는 OS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작성 언어는 리눅스 OS 상에서 GCC, GNU, C 컴파일러라고 해서 일종의 도구를 사용해서 C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OS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리눅스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리눅스 OS랑 리눅스 커널 이게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두 개의 개념이 달라지는데 일단 리눅스 커널이 실제로 컴퓨터의 하드웨어랑 소통을 하는 창구가 됩니다. 그리고 커널과 사용자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쉘이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쉘가 커널상에 있는 유틸리티를 사용자는 쉘의 명령어를 통해서 커널은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전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멀티 유저라고 했듯이 한 리눅스 커널에 여러 명의 유저들이 달라붙어서 새로운 쉘 세션이 생성이 되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유틸리티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자면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쉘이 커널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리눅스 OS에서 말하는 인터페이스, 리눅스 OS에서 사용하게 되는 인터페이스는 무엇이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쉘 터미널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왼쪽은 이제 흔히들 많이들 보셨을 윈도우에서 익스플로러를 띄운 모습이고 오른쪽은 엑스쉘이라는 터미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리눅스 서버에 붙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아직은 붙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거고 얘네 둘 다 결과적으로는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인터페이스이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 익스플로러는 마우스랑 키보드로 조작이 되지만 쉘 같은 경우는 쉘을 통해서 명령어를 넣음으로써 사용이 된다 해서 그거를 제가 예전에 CLI 강의에서 한바탕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API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했을 때 이걸 직역하면 무슨 말이 되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즉 API라는 것의
그 본 뜻은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무언가를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컴퓨터상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라는 정의를 넓게 퍼뜨려 보면은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C 언어 같은 경우는 C 언어 컴파일러를 통해서 그 하이레벨 랭귀지를 머신 랭귀지로 바꿔주고 그것이 하드웨어가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죠. C 언어가.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도 JVM이라는 OS랑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자바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하드웨어랑 소통을 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도구를 파이썬 언어를 이해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API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API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특징이 API는 결과적으로 그 소스 코드 단위까지를 보시면 돼요. 즉 실제로 기계어를 만들어서 컴퓨터 하드웨어가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은 API의 범주라기보다는 뭐 ABI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API는 소스 코드까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는 이제 세 가지 언어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제 나오는 세 가지는 오픈CV, 오픈GL, 엔비디아 쿠다. 얘네들은 라이브러리라고도 불리고 SDK라고도 불리는 애들도 있고 중요한 특징점들은 오픈CV는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련의 도구들 라이브러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픈GL은 사실 제가 많이 안 써봐가지고 그래픽 같은 거를 다루기 위한 또 다른 라이브러리라고 알고 있고 초창기 게임들은 오픈GL 위에다가 이제 다시 다이렉트X, 유니티 같은 것들이 더 쉬워져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임 엔진들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쿠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랑 API의 차이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라이브러리도 API의 범주에서 포함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거는 그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네이버 API가 있고 카카오 API가 있고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음 AI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API가 돼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 API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내부적으로 찾아보면은 파파고 API 또는 이제 한글 이름 로마자 변형 API 같은 것들이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카카오 로그인 API,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마음 AI 같은 경우는 저희는 20가지가 넘는 엔진들을 API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까 나왔던 예시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앞에 나왔던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전자랑 후자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는 로컬에서 C 언어나 자바나 파이썬 언어나 오픈CV 라이브러리, 오픈GL 라이브러리 얘네들이 전부 로컬 자기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API라고 볼 수 있는데 네이버랑 카카오랑 마음 AI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자기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로컬 API랑 리모트 API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업무 중 이야기하게 되는 API 중 절대 다수가 HTTP를 이용한 리모트 API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실제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API의 범주는 훨씬 넓죠. 실제로 사용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API를 사용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들,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아니면은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넓은 범주의 API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업무 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하죠. 네이버나 카카오 로그인 API처럼 네이버, 카카오 측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무언가를 원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PI를 업무 중에서 절대 다수가 이런 리모트 API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문지에 보시면 인터넷 브라우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냐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HTTP에 대한 거를 짚고 넘어가야지 저희가 말하는 이 리모트 API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의 약자인 HTTP거든요. www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인터넷이죠. HTTP의 의미 자체는 큰 내용이 없고 통신 규약이에요. 여기에서 컴퓨터 통신이 다 들어가면 막 레이어 7이다, 레이어 4 단계에서 로드 밸런스 이런 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일종의 모스부호 마냥 모스부호는 점이랑 라인, 닷과 라인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내서 얘네들을 조합하면 문자가 나오듯이 HTTP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겠다라는 규약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상호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브라우저들을 보면은 앞에 붙어 있는 저 HTTP, HTTPS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 여기에 나오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줄여서 HTML이라고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HTML이 이제 중고등학교 컴퓨터 시간에 한 번씩 저희 학교는 했었는데 그 태그 기반으로 여는 태그가 있고 닫는 태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바디라든지 아니면은 HTML 저거는 네임스페이스고 바디, 헤드, 후터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정의를 해놓고 거기 안에 특정한 방식으로 글을 작성을 해 넣으면은 그게 다시 디스플레이가 돼서 브라우저로 열면은 그것이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특히 크롬 같은 경우도 F12를 누르면은 그냥 바로 옆에 HTML 그 원본 소스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로 텍스트 데이터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띄우게 된다면은 화면이 똑같이 나와요. 물론 로그인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즉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가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글을 작성을 했을 때 그것을 인터넷 브라우저 또는 노션 아니면은 타이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다운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일종의 마크업 랭귀지인데 그런 것들을 특정한 규약이 있죠. 얘네들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해석해서 다른 모양으로 글을 디스플레이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마크업 랭귀지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HTTP 통신상에서 저렇게 만들어진 마크업 랭귀지 문서를 HTTP 통신 위에 보내가지고 지금처럼 브라우저 위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는 일종의 규칙입니다. 모든 것이 규칙이에요. 결과적으로 개발자들이 하는 것은 규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HTTP랑 HTML이 지금 현재 www.으로 시작하는 그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대다수의 브라우저, 대다수의 컨텐츠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은 위에 보이는 주소창에 요청을 보내요. 여기에 해당하는 HTML을 가져다 달라라는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에 들어가 있었던 서버는 그 요청, 이게 경로라고 부르는 것인데 요청 경로에 알맞는 HTML 문서를 다시 브라우저로 전송을 하면은 브라우저가 그 내용물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하자면은 만약에 그 HTML 문서가 돌아왔다라고 치면은 그것이 페이지가 보여진 부분은 서버상에서 보여지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걸까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HTML 문서를 요청을 해서 받아왔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HTML 문서를 해석해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건 온전히 브라우저의 영역에 있습니다. 즉 HTML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을 해서 요즘이라기보다는 기술이 발전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HTML 상의 자바스크립트를 포함시켜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페이지의 여러 가지 기능들, 비주얼적인 기능들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HTML 흔히 크롬에선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대부분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실질적으로 HTML의 내용을 디스플레이하는 역할은 온전히 브라우저에 있기 때문에 얘가 넘어왔을 때 브라우저가 넘어온 랭귀지를 해석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기능도 상실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보시는 인터넷 브라우저도 넓은 의미에서 진짜 큰 의미에서 API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HTTP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퀘스트, HTTP 요청을 보낼 때는 이걸 어떤 식으로 요청을 보낼 것인지 그리고 요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또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정보를 달라라고 또는 일련의 데이터를 묶어서 바디라고 해서 넣어줍니다. 즉 대부분 메서드, 헤더, 바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거예요. 바디에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헤더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를 분류하기 위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메서드는 실제로 어떤 걸 행하겠다라는 거를 넣은 약속입니다. 언제나 약속이에요. 이거는 정해진 딱 이렇게만 무조건 써야 된다가 아니라 만든 사람 마음이 돼요. 그래서 헤더에도 자기가 마음대로 헤더를 추가해서 넣을 수 있고 메서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지만 얘가 꼭 그 메서드 이름과 동일한 작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야말로 진짜 마음대로 자유의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응답에 대한 건데 응답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규약이 있어요. 스테이터스를 정하고 스테이터스를 정한다라기보다는 스테이터스, 요청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줄이 있고 헤더,
이거는 리퀘스트 헤더랑 똑같은데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역할은 똑같습니다. 응답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응답의 형태가 어떤 건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요. body, 결과적으로 이게 HTML 요청, API를 했을 때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HTTP 리스폰스의 body라고 하면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는 HTML을 기대하고 그 외에 다른 규약을 한다면 JSON 또는 아니면 XML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 body. 즉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의 차이는 메서드랑 스테이터스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외에 상세한 거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개발자를 하겠다 하면은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좀 나열을 해봤어요. 흔히들 쓰게 되는 것인데 사실 왼쪽은 흔히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리스트고요. get, head, post, put, delete, connect, options, trace, patch 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흔히들 사용하는 거는 HTML 브라우저에서 HTML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요청 형식은 get, 그리고 바디에다가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하는 거 포스트,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라는 의미의 put, 그리고 없애겠다라는 의미의 delete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정해진 규약일 뿐인데 정해진 규약일 뿐이라서 사실 만든 사람 마음대로 정의를 하면 되고요. 스테이터스 코드는 어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가를 해놓은 건데 200이 이제 가장 바라는 상황, 그리고 200대가 가장 바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00대는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400대는 사용자, 즉 HTTP 요청을 보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의 기준의 에러가 되고요. 사용자가 잘못했을 때의 기준이 되고 500대는 이제 서버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의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한 번씩만 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200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터스 코드 OK 그냥 성공했다라고 보내주는 거고 201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204는 이제 no content, 즉 성공은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돌려줄 내용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 예를 들자면은 이거를 put 같은 걸 했을 때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204가 오면은 그냥 성공했는데 너한테 다시 알려줄 건 없어 정도가 되겠죠. 301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다이렉트. 리다이렉트가 뭔지는 아시나요? 네, 리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것이 다시 브라우저로 들어가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get 요청을 보냈을 때 얘가 200이랑 HTML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301이랑 URL을 보낸다면은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 URL로 다시 요청을 보내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리다이렉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400 같은 경우는 이제 bad request, 즉 요청이 사용자가 보낸 요청이 서버가 기대하고 있는 요청이랑 형식이 다를 때 401이랑 403은 각각 unauthorized랑 forbidden인데 이름에서 들으실 수 있듯이 권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분리해서 쓰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입맛대로 맞춰서 쓰는데 결론적으로 권한에 대한 문제. 404 같은 경우는 없다. 즉 너가 요청을 하려는 경로에 그걸 받아줄 곳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500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서버 측에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럴 일은 없는데 구글 서버가 다 다운이 되어서 요청을 다시 처리를 해줄 서버가 없다라는 말은 라고 한다면은 이제 500이 나오면서 더 이상 구글을 사용하실 수 없게 되는 상황. 이거는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돼요. 걔네가 해결할 때까지. 그리고 헤더도 간단하게 몇 가지 넣어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면은 좋지만 이거 모르면 찾아보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컨텐트 타입이랑 accept 캐릭터 셋이라고 accept 캐릭터 셋을 이제 옛날 옛적 프로그래밍 에라로 들어가 보면은 ASCII 코드라고 0부터 256까지 사이에 숫자를 다 하나하나씩 A부터 Z까지 막 이런 식으로 매핑해서 썼던 것에 대한 의미가 되고요. 즉 유니코드를 쓸 것이냐 ISO를 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 그리고 컨텐트 타입은 이제 들어오게 되는 데이터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JSON 오브젝트이냐 아니면은 XML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까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찾아보시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래 있던 서버가 요청을 받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때 말하는 서버는 왼쪽에 있는 서버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서버일까요? 왼쪽은 말씀드리자면은 지난주에 열렬히 얘기를 했었던 흔히 말하는 렉 서버가 되고 오른쪽은 웹 서버 프로세스입니다. 프로그램이에요, 일종의.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요청을 보내는 서버는
크게 보면은 왼쪽일 수도 있지만 작은 사실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그 웹 서버 그 큰 서버들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웹 서버 프로세스 실제로 요청을 해석하고 응답을 돌려보내는 건 오른쪽에 있는 웹 서버가 정답이 되겠죠. 즉 저희가 실제로 어떤 브라우저를 볼 때는 크롬 브라우저한테 특정한 경로를 줍니다. 경로를 설명하는 일단 마저 하고 경로를 주면은 그 경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자면은 마음 AI가 호스트 포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앞쪽에 있는 요 부분 .com까지가 호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뒤쪽은 이제 그 안에서 상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로에 존재하는 HTML 문서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는 행위고 그러면은 웹서버가 저건 그냥 프로세서라는 의미로 넣어놓은 건데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자기가 돌아가고 있는 서버에서 그 HTML 문서를 찾아서 다시 HTTP 응답 형태로 묶어가지고 다시 브라우저로 보내주면 그걸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HTTP 요청이라고 했죠. 요청을 보내고 받는 주체가 무조건 인간일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프로세스들끼리 상호 통신을 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처음까지는 아니고 말씀드렸던 리모트 API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API라고 하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서버에 어떠한 특정한 요청을 보내서 그 요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돌려받고 그리고 다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서 돌려받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특정한 서비스를 만든다. 이것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리모트 API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서버 프로그램으로 요청을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응답을 받는다.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흔히 말하는 API라고 합니다. 넓은 범주의 API가 아니라 보통 그냥 회사에서 API를 써라라고 하면 이런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딘 API, 날씨 API, 네이버 API, 로그인, 카카오 API 이런 걸 할 때는 다 이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다들 포스트맨을 설치해 와달라는 요청을 들으셨을 텐데 포스트맨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랑 서버 프로그램이 서로 상호 통신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은 이어서 API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맨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포스트맨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HTTP 요청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돼요. 쉽게 말하자면 API 테스팅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히스토리 항목으로 보면은 자기가 어떤 요청들을 보냈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아마 지금 당장 작동을 안 할 텐데 일단은 파라미터는 나중에 따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헤더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더에 컨텐트 타입 넣고 그리고 그게 어떤 컨텐츠일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바디에는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걸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폼 데이터라는 것도 있고 XWWW 폼 URL 엔코디드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이상한 거라기보다는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흔히들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폼 데이터 길게 말하면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하는데 폼 데이터 그리고 로우 데이터에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을 보낸다. 보시면 HTML, XML도 있죠.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도 보낼 수 있어요. 흔히 상호 API 통신간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히스토리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일단 new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new를 하시면은 여기에 request collection environment가 있고 밑에 advanced API documentation, mock server, monitor API 이거는 실제 개발자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사용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리퀘스트를 만드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컬렉션이 없으면 리퀘스트를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컬렉션을 먼저 만드실 거예요. 그 컬렉션 이름은 그냥 디렉토리 만들듯이 만드시면 돼요. 테스트. 그리고 리퀘스트에서 어떤 리퀘스트를 보낼 것인지에 어떤 리퀘스트에 대한 값인지를 이름을 정해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음 AI MRC 지금 테스트할 건 MRC이기 때문에 MRC API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save to REST API라고 하시면은 자, 첫 번째 템플릿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름을 지었듯이 이거는 마음 AI의 MRC를 테스트하기 위한 API로서 시작을 할 건데 혹시 너무 빠르다 하시는 분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 다 괜찮으시면은 네, 넘어갈게요. 이제 마음 AI 사이트로 가겠습니다. 혹시 다들 모두가 가입되신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 걸 기준으로 보고 필요하시면은 다시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MRC 엔진을 테스트를 해볼 건데 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야 돼서 일단 제 화면에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확대가 안 되네. 이런. AI 독해 요 부분이거든요. 이게 MRC 즉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으면 그거에 따라 지문을 받고 본문을 받고 답변을 넣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에러라고 뜨네요. 뭔 일이야 이씨. 질문을 입력해 주세요구나. 맞네. 질문을 안 넣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보시면은 그냥 웹페이지죠. 그래서 근데 웹페이지인데 이게 실제로 뒤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까요? 네, 그냥 좀 질문이 좀 두서가 없는데 저희 API 서버로 이 질문과 본문과 질문에 대한 내역을 API ID 키와 함께 바디에 묶어서 HTTP 요청을 보내면 그 API 서버에서 그 요청을 다시 저희 엔진까지 보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다시 API 서버가 웹페이지 마음 AI 웹 서버까지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마크업 랭귀지에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인터넷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올린다. 네, 너무 많네요.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웹서버랑 API 서버 통신해서 결과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실제로 다른 여기에서만 사용해서 갖다가 긁어온다 이런 거는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매뉴얼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뭐 간단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메서드가 무엇이고 URL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이거를 똑같이 포스트맨에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메서드가 포스트라고 하죠. 자, 우선 여기 메서드는 여기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post, put, patch, delete 엄청 많은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post가 되겠죠. 그리고 request URL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request URL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로로 요청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거고 이걸 역시 그대로 똑같이 따라 써주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https api.maum.ai api bert.mrc가 되는데 네 직접 치긴 좀 힘드실 거예요. 보고 한번 쳐보세요. 로그인을 해야 돼서 안 보이시니까 다 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리퀘스트 파라미터 설명이 들어가 있죠. 지금 API ID, API key, language, context, ques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네, 챗봇이 절 방해하고 있는데 리퀘스트 파라미터 설명 이것을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안에 이런 식으로 넣어달라 라는 말이 돼요. 즉 이거 한번 다 따라서 쳐볼게요. 바디에다가 로우로 가면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인 제이슨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따라 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너무 작은가요? 이게 확대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랭귀지, 컨텍스트, question. 그러면 API ID 키는 일단 공란으로 놔두고 한글 아니면 영어라고 해져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넣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말은 거의 반응을 해줄 수 있어요. 선동, 과거, 해태 맞나? 타이거즈에서 해태가 더 해태가 맞나요? 난 모르겠다. 이 해태 아닌 것 같은데 선수가 바뀐 것 같아. 해태 타이거즈에서 투수로 활약한 선동열 선수는 20년 후
국가대표, 국가대표, 네? 대표팀 감독 자리에 올랐다. 이거 불명예, 네, 여기까지만 일단 쓰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고 그냥 대충 써봤어요. 그리고 나서 선동열 선수가 활약한 팀은 자기가 원하는 질문 문장이랑 질문을 마음대로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데모 페이지에는 네이버 뉴스 API를 가지고 뉴스를 긁어오는 기능도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돌아오면은 API ID 키가 공유되나요? 공유돼 있나요? 화면 보이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잠시만요. 이걸 해서 ID 키는 잘 보이지 않도록 하고 아까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컨트롤 커맨드 엔터 그리고 나서 다 준비되셨으면 그냥 샌드를 누르시면은 그 요청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다들 질문과 답변 보내신 지문과 질문에 대해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은 실습은 더 추가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성공 못 하신 분 계신가요? 이주영 레이저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빼먹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바디에 컨텐트 타입이 뭔가요? 바디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형식이 뭐라고 했었죠, 제가? 네, 제이슨이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그리고 아까 HTTP 요청에서 요청이 어떤 형태의 요청인지를 알려주는 데이터가 포함된 부분이 어디라고 했었냐 하면은 바디가 아니라 헤더였죠. 지금 포스트맨은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넣었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보고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제이슨을 선택만 해줘도 숨겨진 헤더들 중에 컨텐트 타입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 컨텐트 타입이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자동 생성되는 컨텐트 랭스, 유저 에이전트, accept 인코딩 이런 별의별 게 다 있죠. 포스트맨 토큰이라고 포스트맨에서 직접 넣어주는 그런 헤더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HTTP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포스트맨을 비롯해서 API 테스팅 툴은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 또는 프레임워크들, 라이브러리들에서 HTTP 요청을 보내는데 그 언어만의 특화된 방법으로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API만 테스팅을 할 때 사용하는 경우고 API를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에 사용할 때는 다른 형식으로 할 거고 개발을 할 때 직접 데이터를 받아오는 API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실습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 클라이언트랑 서버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꼭 하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인터넷 브라우저, 즉 크롬이나 IE 같은 거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많이들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데에서도 당연히 요청을 보낼 수가 있고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자들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클라이언트만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버까지 단체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API를 만들고 API를 올릴 곳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 왜냐면은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이 서로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를 각자의 핸드폰에 날려주고 놓치면은 끝난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관리를 해주는 웹서버가 필요할 거고 그 웹서버는 누군가가 API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가 직접 만드는 것일 테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개발자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드는 데에도 만들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거고 자,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REST API라는 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REST API라는 말이 HTTP를 이용한 API라는 말이랑 굉장히 많이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REST API는 HTTP 통신과는 달리 HTTP 통신은 실제 통신 규약이라면은 REST API는 디자인 철학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즉 이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HTTP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를 잘 정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구조예요. 그리고 목표는 성능과 안정성, 확장성을 위한 제약들을 더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6가지를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작성을 해놓긴 했는데 사실 그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REST API라는 게 워낙에 대한민국에서는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유념해 두시면은 나중에 HTTP랑 REST API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름 재밌는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은 저희 회사 API도 전부가 REST API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리고 gRPC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HTTP 통신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gRPC라는 방식으로 요즘은 API를 많이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외부에 공개되는 API가 아니라 내부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해서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런 거에서 사용하는 데에서 있어서 많은 인기를 요즘 끌고 있죠.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원격 프로시저 컬이라고 해서 프로토콜 버퍼라는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일종의 언어 중에 하나로서 이게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의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IDL이라는 게 인터페이스 디스크립션 랭귀지인가 뭐 그런 걸 거예요. 즉 프로토콜 버퍼는 그 프로토라는 파일 신텍스 엑스텐션이 있는데 거기 안에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 마냥 이 메시지는 이런 데이터를 담고 있었다. 즉 약간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매뉴얼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프로토콜 버퍼는 얘가 아예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해주고 그걸 다시 컴파일을 해주면은 그걸 사용해서 언어끼리 서버끼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리모트 원격 프로시저 콜 형식 그 일반적인 HTTP 통신과는 달리 HTTP 2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HTTP2를 이용한 REST 통신보다도 gRPC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gRPC 같은 경우 제가 왜 넣어놨냐면 저희 회사 엔진들의 경우는 지금 다들 gRPC로 패키징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RPC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개념에서 인기가 있는 개념이라서 gRPC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왜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gRPC가 HTTP보다 더 빠른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트맨에서 요청을 한번 보내면 응답이 돌아오는 구조였죠. 그럼 gRPC는 그것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는지 같은 것들 조사해 보시면은 괜찮으실 겁니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개발을 안 하신다면 조사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지식의 범위를 넓히고 싶으시다 하면은 나쁘지 않는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어베이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자들이 해야 될 게 사실상 그 API를 만드는 작업도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들어가는데 아예 파이어베이스라는 스타트업이 구글에 인수가 되었는데 파이어베이스에서는 그걸 위한 백엔드들을 많이 마련을 해 놓은 거예요. 마련을 해 놓은 백엔드에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으로 지난주에 넣으려다가 지난주에는 HTTP 통신을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에 안 넣었어요.
즉 얘네들은 미리 어떤 API 규약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로그인이면 로그인, 데이터면 데이터, 그리고 뭐 잘 보시면 클라우드 메시징이랑 통계, 그리고 머신러닝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놔서 일반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백엔드를 만들기 위해서 드는 고생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 핫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 메시지, 즉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걸 보내기에는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소통을 하실 때, 근데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프로덕트가 유료이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잘 고려를 하셔서 이거를 빠르게 만들 것이냐 하면은 파이어베이스를 쓰고, 아니면은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 않으면 직접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